문제 볼게요. 자, 우리 TAT 2급에서 거래 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문제도 나오고 매일 매출 전표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FAT 1급에서는 거래 자료 입력이 일반 전표 입력하는 문제 타입인데 우리 TAT 2급에서는 두 개 다 나오니까 거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무상증자라고 일단 힌트가 적혀 있네요. 저와 같이 공부한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을 하거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거나 이 두 개가 저와 같이 공부했던 무상증자의 사례였죠. 자, 그럼 이사의 회의록이고 무상증자건이고 의장은 무상증자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참석한 이사 전원이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였다. 자, 무상증자 방법은 이익준비금의 전입. 자, 그럼 이익준비금 전입을 6월 30일 날 하고 그리고 자본 전입 금액이 1,000만 원이네요. 그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거란 이야기죠. 자, 기타 무상증자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자, 그럼 자료 설명은 울진산업은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이익준비금 전입일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걸로 얘는 자본인데 이걸 우리가 줄이고 자본금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럼 분계는 6월 25일 날 일반 전표로 가서 6월 25일 날 우리는 이익준비금을 줄여야 되니까 차면에 이익준비금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대변에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이게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다 혹은 자본금으로 전입하다의 회계 처리였죠. 자, 다음 2번 약속 원 발행 거래다라고 문제 적혀 있네요. 원 발행할 건가 봐요. 자, 파란색 세금 계약서가 있고 그리고 3월 10일자인데 3월 10일 날 우리 회사가 울진산업인데 우리가 발행한 어음 그림이 있네요. 자, 자료 설명은 자료 1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약서이다. 자료 2는 원재료 구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전자어음이다. 전부 다 일반적인 상거래네. 자, 복수거래 이용하여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약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등록된 어음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어음 등록하라는 말 없으면 등록되어 있는 거 쓰는 거예요. 평가 문제에서. 자, 그럼 먼저 원재료 매입한 거 이걸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가 복수거래를 이용해서 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날짜 3월 10일 날 원재료 산 거고 세금 계약서니까 51번 매입과세고 복수거래에 알루미늄 캔 100개 2만원 플라스틱 용기 300개 5,500원.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동성정밀로부터 구입한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하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원재료 산 거 맞고 대변에 어음 발행해줬는데 일반적인 상거래고 그러면 401만 5천 원이 지금 어음 발행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어음에 대해서 자금 관리하라는 거니까 자, 어음에서 F3번 누르고 그럼 일반 전표의 아래에 나올 때하고 똑같이 창이 뜨죠. 그럼 여기에서 어음 번호 F2번에서 국민은행 자, 발행일자는 3월 10일이 맞고 자, 어음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급기일이 만기일이니까 2018년 4월 10일이다.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
맞네요. 자, 이렇게 써주면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까지 끝이 났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의 구입. 자, 5월 6일 날 제품 품질 검사를 위한 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위 기계 장치 구입을 위해 4월 30일 기술보증기금에서 수령한 정부 보조금 1,500만 원을 포함한 구입 대금 전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자산 구입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유형 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이 타입 앞면 있죠? 우리 몇 번 입력해 봤어요. 자, 일단 일반 전표에 메인 매출 전표에는 이거 사면서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만 우리 먼저 전표 입력을 하고, 자, 메인 매출 전표 5월 6일 날 불공개 사유 아닌 세금계산서 수취분이고 정밀 검사기 2천만 원에 200만 원. 스위스 기계고 전자 입력 분계는 혼합. 자, 우린 기계 장치 산 거 맞고 보통 예금에서 2,200만 원을 주는데 얘는 국민은행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자, 이렇게 적혀 있고, 자, 다음. 자, 이제 일반 전표로 가서 정부 보조금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 가서 우리가 정부 보조금 받은 날이 4월 30일이에요. 그럼 4월 30일 날 받았을 때의 대변의 정부 보조금을 104번 정부 보조금 쓴 걸 오늘 날짜 5월 6일 날 차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금액 1,500만 원을 지워주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인데 이번엔 많다, 그죠?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219번 104번 확실히 아니고 219번 241번인데 저는 얘인 거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확인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방금 봤던 219번 가보면, 자, 219번의 관계 계정이 206번으로 적혀 있죠. 206번의 정부 계정 과목이 기계 장치네요. 그럼 기계 장치의 차감 계정이겠죠. 근데 방금 241번 정부 보조금은 보면 240번이 소프트웨어의 정부 보조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정부 보조금에 지금 산 기계 장치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4번. 자, 계약금이 입금된 거네요. 자, 견적서를 이렇게 줬고 지금 우리 회사가 견적서 발행해 준 거예요. 자, 입금표 우리 회사가 돈 받았나 보네요. 입금표 74만 원. 세액을 받았어요. 자, 자료인은 제품 판매 주문에 대하여 발급한 견적서이다. 자료인은 제품 통조림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자, 그럼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우리는 회의상 거래는 10%를 74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거죠. 자, 그럼 일반 전표로 가야겠네요. 일반 전표로 우리 입금표를 발행한 날이 6월 4일 날. 그럼 6월 4일 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74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얘는 계약금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고, 그럼 상대방은 그렇죠. 한국산업이다. 74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거래 자료 입력은 끝났고, 자, 부가가치세 문제. 자, 지금까지는 한결같이 1번, 2번이 1번은 세금계산서 발행, 2번은 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인데, 자, 주식회사 예빈가공에 육류 제조 및 가공용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 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하였다.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입력할 것.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면 우리는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말하듯이 말일 날짜로 공급 시기를 잡아야 되었고, 이런 말 없어도 그러면 4월 달에 공급한 거니까 4월 말일자인 4월 30일자로 해서, 자, 우린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린 복수거래 하라고 되어 있고, 복수거래 훈제 닭 450에 20만 원. 다음 훈제 오리 100개 19,000원. 자, 다음 거래처는 예빈 가공. 자, 이건 발행할 거니까 비워놓고,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그냥 전액 외상으로 둘게요. 자, 발행은 저는 그냥 한 번에 해버릴게요. 두 번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네요. 자, 4월 1일 날 원거래 1,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자, 4월 1일 날 동욱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하였다. 4월 10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납품 단가를 3% 할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 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한다. 자, 그럼 제가 다 읽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3% 할인한 거는 공급 가액 변동으로 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차감 세금 계산서고, 우리는 외상 매출금하고 우리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할 거니까 분계 유형은 그냥 외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소형세금 계산서는 항상 원거래 일자를 먼저 찾아가고, 그럼 4월 1일 날 전표를 클릭한 후에 수정세금 계산서고, 우리는 매출 할인이나 애누리는 공급가액 변동. 그럼 이거는 공급가액 변동이 일어난 날짜 4월 10일 날짜로 해서 우리는 매출 할인이 일어났고, 자, 이거는 3%니까 300개에 6만원에 3%면 개당 1,800원. 자, 지금 이건 제가 쓰는 스타일인 거지 이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안 써도 되고 적절한 금액 쓰면 되고, 마이너스 50만 원에 마이너스 5만 4천 원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전표가 4월 10일자로 가서 외상으로 적혀 있으면서 분계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린 세금계산서 발행 전송해 줘야 되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자,
앞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다 4월 달 거니까 4월 달 거로 체크해서 자, 두 개 다 클릭하고 전자 발행 확인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조회하면 두 개가 있죠. 발행하고 얘도 발행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끝났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미가공 닭 구입 관련 자료고 근데 울진산업기하 적혀 있는 영수증인데 상대방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음이 느낌이 오시죠? 자, 사업자한테는 무조건 적격 증빙 받아야 되는데 영수증 받은 거네요. 자, 그리고 미가공 오리 구입 관련한 거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 미가공 오리 구입했는데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했나 보네요. 8월 7일 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거고. 자, 자료 1은 미가공 닭 40마리를 현금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자료 2는 미가공 오리 10박스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자료 3은 미가공 오리 10박스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이며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고 지금 우리는 제조, 육류 제조 이런 거 하는 곳이니까 중소제조업이죠. 그러면 공제율은 104분의 4. 자, 그럼 평가 문제 1번은 자료 1번부터 3번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되도록 적용을 선택할 것. 이 적용 선택하라는 건 매입할 때 6번 걸라는 이야기고, 자, 제조업인 경우에는 지금 자료 1번 제조업이든 음식점이든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은 거는 안 되죠. 얘는 일반 전표로 가야 되는 거고, 자, 카드 받은 거는 우리가 되는 거고, 농어민은 제조업이니까 지금 되는 거란 매입 매출 전표에 쓸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점이었으면 일반 전표로 이것도 갔을 거예요. 그렇게 먼저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 신고서 작성하시고 세 번째 2기 예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고 4번에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 입력 9월 30일자로 입력. 당연히 공제되는 매입세액만큼은 부가세 대급금 회계 처리하고 그만큼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줄이는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써주란 이야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는 일반 전표 7월 12일 날 차변에 얘가 원재료는 맞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지. 32만 원. 자, 대변에 이 돈은 현금으로 구입한 거니까 32만 원이다. 이렇게 1번은 입력하고, 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은 건 날짜가 8월 3일자네요. 8월 3일 날 카드구 부가가치세 없는 거래. 58번 카드 면세, 카드사는 삼성카드고, 자, 우리가 산 거는 우리 미가공 오리. 자, 수량은 10박스고 우리 금액은 180만 원. 거래처는 승련농산. 자, 그리고 분계는 이번 카드니까 카드라고 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카드라고 되어 있으면 외상 매입금 돼야 되는데
지금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자, 얘는 그냥 뭐 외상 매입금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삼성카드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엔 저교 6번이 들어가서 자,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붕괴는 외상 아니고 혼합이라고 해서 외상 매입금에 삼성카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농어민한테 구입한 거는 날짜가 9월 7일 날 미가공 오리 10박스네요. 그럼 날짜 9월 7일 날 농어민은 60번 명건을 쓰고 미가공 오리고 수량은 10박스 단가는 140만원 거래처는 주형진. 그리고 이 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원재료 산 건 맞고 대변의 보통예금 40만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다. 다른 때보다 조금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장난을 걸어뒀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으니까 자,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이기 예정인 7월부터 9월. 자, 그럼 두 개가 들어와 있고 공제율은 104분의 4. 둘 다 일치하죠. 자, 그리고 예정 신고니까 한도 계산하려고 옆쪽으로 갈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은 두 개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잘 되었으니까 창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7월부터 9월 가면 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의제매입세액 12만 3,076원이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얘가 들어와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이 잘 된 거고 다음 일반 전표 9월 30일 날 가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 의제 매입세액만큼 늘려주고 원재료를 저교 8번 자, 이 금액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문제 끝났고 자, 다음 4번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 식품가공기계 매입 내역이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식품 가공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자, 이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 지금 여기 1,000만원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공급가액 내역이 있는데 과세분, 면세분 지금은 우리는 확정신고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정 확정 거 합친 이거 가지고 면세 비율을 계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총 공급가액은 10억이 될 거고 이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럼 울진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고 자료인은 공통매입분 자료고 거래자료와 이기 예정 공통매입세액 안분 내역은 이미 입력되어 있다. 지금 안분 내역이 이미 입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가서 7월부터 9월 예정 신고로 가서 저장된 데이터 확인할 거니까 예라고 해서 자, 이거에 대해서 375만 원이 예정 신고 때
우리는 불공제 처리했다는 게 들어와 있죠.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자료 2는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과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매입세액 정산명세를 작성하시오.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확정신고서에 들어오게 하고 공통매입 정산명세에 의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번에 확정신고 기간인 자,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정산 내역으로 가고, 자,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1번 공급가액으로 적혀 있는 거 이걸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그냥 예라고 눌러야 되는데, 자, 이 금액들은 무시를 해야 돼요. 자, 구문은 넘어가고, 총 공통 매입세액은 1,000만 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4억 5천, 총 공급가액은 10억이다라고 과세기간 걸 쓰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안분 계산할 때에 예정신고 때 기불공제 매입세 확인했던 거 375만원, 그 금액을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써서 이번 신고 기간에는 75만원만큼만 더 불공제하겠다는 거.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게 하고, 자, 다음 저장 버튼 누르고,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 그럼 16번에 클릭하면, 자, 우리는 여기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의 75만원만큼 우리는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럼 이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우리는 75만원을 이번엔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75만원 줄이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는 기계장치를 샀던 거였죠. 그래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도 끝이 났고, 자, 다음 결산 문제로 가서, 자, 가계적 및 유동성 대체 우리 수동 결산이 있네요. 자, 현금 영수증이 16만 5천원짜리가 있는데, 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33만 5천원이 입금되었네요. 자, 12월 20일 대표이사 김주영에게 가지급하였던 금액은 다음 금액은 자료와 같이 정산되었다. 자료 1은 대표이사가 매출 거래처 임원을 접대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자료 2는 가지급금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은 거래 내역이다. 12월 20일 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12월 20일 날 우리는 가지급금으로 김주영 거래처 써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죠.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대변의 가지급금 김주영 50만원 써줘야 되겠네요. 자, 대변의 가지급금 김주영 50만원. 자, 그리고 차변의 자료 1번은 매출 거래처 접대한 거니까 800번대 접대비가 금액 16만 5천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이 33만 5천원은 지금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들어온 자료가 이번에 있죠. 그래서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33만 5천원이 들어왔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자, 자동 결산. 자, 유형 및 무형 자산 내역에서 차량 운반구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있네요.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차량 운반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거면 우리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까지 다 눌러줘야 되겠네요. 자, 일단 우린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고, 자, 종류가 두 가지니까 그냥 아래쪽에서 계정 과목 쓸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린 차량 운반구고, 자산 코드는 1000번, 자산은 화물차고, 취득은 2017년 1월 1일 날 했고, 자, 올해 취득한 거 아니니까 기초가액 4천만원에 1804만원이 정기말 상각누계액이고, 정률법 맞고 내용연수 5년. 자, 그리고 이 사용은 생산부에서 쓴 거니까 경비 구분은 아래 500번대 되어 있어야 되고, 더 이상 특이한 사항이 없고, 다음 우리는 소프트웨어 2000번 ERP 프로그램이고 2018년 10월 1일 날 샀고, 지금 회계 기간이 2018년도죠. 그럼 단기 취득한 거는 4번의 신규 취득, 여기에 5천만 원이고,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이고 내용 연수는 5년. 자, 경비 구분은 500번대. 아니네, 죄송해요. 관리부네요. 자, 관리부니까 800번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 다 고정자산 등록은 끝이 났고, 다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클릭해서 12월 달이다 라고 쳐서 오른쪽 아래에 12월 상각비가 나오도록 확인하라 그랬어요. 내가 월 잘못 입력하면 다른 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월 상각비 나온 거 확인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고, 자,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가서 엔터 치고, 그리고 기능 모음에 감가상각 반영 누르면 우리는 차량 운반구가 여기에 있고, 방금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 쪽에 있고, 이걸 결산 반영 누르면 방금 입력한 게 우리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는 제조 원가의 일반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구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는 판관비 쪽에 250만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걸 전표 추가해서 얘라고 하면 이번 결산 문제는 끝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것도 끝났고, 다음 근로소득 관리에 가서 첫 번째는 사원 등록이죠. 근로소득 관리는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연말정산,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기성민 적혀 있고 쭉 있는데, 자, 입양 관계 증명서 해서 우리는 기서윤이라고 해서 양자, 이 아기를 우리가 입양을 했네요. 자, 입양하면은 우리 일단 입양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자료일은 영업부 과장 기성민의 변경된 주민등록 등본이다. 자료인은 기서윤에 대한 입양관계 증명서이다. 자료 3은 배우자 이지연은 해당 연도 11월에 취업이 되어 총급여 500만원이 있다. 우리 총급여 500만원이니까 소득에는 문제가 없죠. 두 번째, 자녀 기은제는
금융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우리는 분리과세가 되니까 문제가 없고, 어머니 김영숙은 개인 사업자이며 사업소득 결손금 100만 원이 있다. 그럼 손해본 거 100만 원만 있으니까 우리 소득 금액에 문제 없고, 형제 기영민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였으나 당해년도 12월 2일자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럼 소득이 없으면 치료된 해까지는 장애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없이 이번 연도까지는 우리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시된 가족은 모두 기성민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라. 그럼 인사급여에 사원등록으로 가서 기성민 클릭하고, 자, 본인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이 없고, 자, 그럼 주민등록 등록표 순서대로 쓰면, 자, 첫 번째 배우자는 이지연이고,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다음 어머니 김영수,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자, 어머니 70세가 넘으셨네요. 다음 자 기은재, 자 기은재는 07100140234553.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입양한 자녀도 그냥 자녀죠. 직계비속이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입양했을 때 둘째라고 체크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둘째라고 체크해 주고, 그래야 50만 원 세액공제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기서윤, 자, 다음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장애가 있고, 그리고 장애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고, 기영민, 자, 이렇게 써주면 이번 문제 끝이 나네요. 자, 얘가 왜 없어졌어? 둘째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얘는 없어야 되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딱 남아 있어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칸 자체가 지금 현재 버전에는 없으니까. 근데 자녀 세액 공제는 얘가 4살이라서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중도 퇴사자의 원천 징수에서, 자, 매월 급여 지급일은 25일이고 생산부 김시현 사원은 2018년 8월 25일에 퇴직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산시기 정산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김시현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사원등록에서 하면 되고,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601번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을 등록하시오. 8월분 급여자료 입력하고 중도퇴직자 정산 버튼 이용하여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9분은 1번 급여로 선택할 것. 이건 소득세 입력하는 곳에서 창이 뜰 거죠. 그리고 8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기로 한다. 환급 신청 그게 금액 안 쓴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서 김시현 사원 퇴사 일자를 먼저 쓰고, 자, 2018년 8월 25일자고,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급여는 8월달 급여고
1번 급여하라 그랬고 2018년 8월 25일 매달 25일 날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저 그걸 안 했네요. 자, 일단 수당공제 등록 가서 공제 등록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눌러서 2번 건강보험료 정산을 만들고 다음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에서도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에 급여 체크 만들고 그거 지금 안 써도 돼. 급여에만 나오고 이건 급여, 상여, 추급, 추상 이거 할 때에 나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에 이거 할 때 어디 어느 클릭했을 때 나온다 그거야. 그럼 지금 우리 급여만 들어와 있으면 되니까 급여만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자, 다음 내가 출제위원이면 그 체크하면 틀렸다 그러지. 근데 시험 출제위원은 틀렸다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기본급은 350만 원이고 자, 국민연금 일치하고 건강보험 일치하고 고용보험 일치하고 장기요양보험 일치하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그리고 기다리면 연말정산 우리 중도퇴이자 정산이 떴고 아래에 반영 버튼 누르면 이제 우리 정산한 세액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창 닫으면 김시현 씨 거 정리가 끝났고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자, 8월달 급여를 8월 25일 날 지급했으니까 8월부터 8월에서 자, 이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환급액은 다음 달로 이월한다니까 이대로 두라는 거죠. 환급 신청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이번 문제 끝이고 자, 다음 연말정산 문제를 보면 첫 번째는 최재형 사원의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고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들이 있고 자, 아래 자료만 읽어보고 풀게요. 경영지원팀 과장 최재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자료 1은 최재형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이다. 3번 각 나라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질병치료 목적의 안과 성형 비용이다. 그럼 얘는 의료비 공제되는 거고 4번 교육비는 최유진의 영어 유치원 비용이다. 뭐 취약자 아동이라면 뭐 영어 유치원도 문제가 없고 부양가족은 최재형과 생계를 같이 한다. 자, 문제는 그냥 탭 위치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보고 우리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서 자, F2번 눌러서 최재형 사원을 선택하고 자, 소득명세에 종전 근무지 입력 클릭하고 자, 여기에 이제 주식회사 해안산업 사업자 등록번호 총급여 2,500만원 자, 건강보험료 아래쪽에 있죠. 78만원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는 105만 2천원인 결정세액을 써주고 다음 근무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자, 그럼 이제 전 근무지 입력은 끝났고 다음 이제 각 나라에 의료비 120만원이 있고
얘는 질병 치료 목적이라 그랬으니까 자, 의료비로 가서 자, F2번 눌러서 각날에 배우자네요. 자, 얘는 국세청 자료고 한 건이고 지급액은 12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자, 이거는 끝났고 자, 보험에 관련되어서 있네요. 자, 보험 관련 자료에서 저축성 보험이다라는 건 얘는 안 되는 거고 보장성 보험이 이것만 되는데 자, 최유민이 여기 소득공제 클릭해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면 여기 부라고 적혀 있고 여기 막혀 있어요. 그럼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최유민이 피보험자니까 여기에 60만 원이고 다음 교육비 납입 증명서 최유진은 지금 18년도니까 5살인 거였네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 오른쪽으로 가서 자, 최유진 자, 얘가 취약 전 아동이고 지금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니까 아래쪽에 써줘야 되겠죠. 위에는 국세청 자리고 아래는 기타 증빙이니까 아래에 72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실기 문제는 없네요. 자, 이제 우리 이론 문제 내용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내부 통제 제도 챕터 한번 읽어 보셨나요? 너무 옛날에 제가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기출 문제 풀어봐도 자주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는 내 때 안 나오기를 좀 이렇게 바라는 이런 챕터가 되어버리는데 그냥 일단 만약에 그 나오면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주세요. 우리 큰 기업들 있죠. 큰 기업들은 그 연매출액이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들은 외부 감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럼 회계사가 이제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지금 우리 같은 회계사무원이나 격리사무원으로 내부적으로도 이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는 걸.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감사를 한 그 규정한 거하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거하고 작성한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도 이게 거의 일치해야 돼요. 그럼 내부적으로 그걸 매일매일 거래 일어나고 할 때마다 정리를 하면 우리 회사에 대한 모든 걸 통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적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부서별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영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내부 통제 제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정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그 재무제표라는 걸 본 적 있나요? 우리 한국 공시 정보 시스템이라고 다트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어디 회계법인에서 인정한 이제 재무제표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적소에 필요할 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 감사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고 그때만 이렇게 공시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좀 많이 지난 거 1년 반 전 이야기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를 쓰면은 내부적으로 그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우리가 생산하고 있으니까 제시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가 맞는 거고 두 번째 여러 유형의 부정 처리 및 분식 회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자, 이건 그때그때 우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바로바로 포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에 회계 담당자의 내부 감사 역할을 통한 인력 감축. 이건 좀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인력 감축을 하기 위해서 회계 담당 통해서 감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금액을 통제한다는 개념은 얼마 발생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감사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얘 너무 많이 썼어 하고 감사하고 다니는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3번은 틀렸고 4번에 회계 기록 및 증빙 서류의 도난 및 횡령 변조 등을 제거하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부 통제 제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재고 자산도 여러분 회사에서 뭐 시제 맞춘다는 것도 하나의 우리 내부 회계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없어진 거에 대한 정보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로 직원들이 재고 자산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단기말 대손 충당금 차감 전 매출 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에 매출 채권 잔액을 물어본 거네요. 첫 번째, 전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원이고 전기에 발생한 매출 채권 중 500원이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럼 일단 대손 충당금이 전기말에 1,000원인데 단기에 대손 확정된 게 500원이니까 500원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 단기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 상각비는 1,500원이다. 자, 지금 이 말은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0원이 있는데 그런데 기말에 인식한 대손 상각비가 1,500원이라는 건 1,500원을 추가로 더 보충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기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2,000원이라는 이야기죠. 일단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00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단기말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4,200원이라는 건 순자라는 건 차감 계정이나 있으면 다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 주는 건데 지금 이 2,000원이 대손 충당금이면 얘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이 금액을 뺀 금액이 4,200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빼기 전 금액은 6,200원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한 거는 대손 충당금 차감 전 매출 채권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이 6,200원을 물어본 거예요. 6,200원.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자, 주식회사 항공의 결산일 현재 실질 재고 조사에 따른 기말 재고액은 180만 원이다. 동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재고자산 내역이 미반영되어 있다.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의 수입 상품 35만 원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운송 중에 있으면 내 거죠. 35만 원은 그럼 플러스 35만 원이 될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의 수입 상품 28만 원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우리가 수입 사는 상품이면 아직 내 거 아니죠.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방문 판매 고객에게 일정 기간 사용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상품 15만 원을 인도했으나 결산일 현재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 그럼 아직 내 거네요. 매입 의사 표시 안 했으니까 그럼 얘는 15만 원. 그럼 50만 원이 재고자산에 더해져야 되겠네요. 그런데 실지 재고조사했던 게 180만 원이니까 23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첫 번째 총계정 원장의 일부 정보가 있는데 1월 1일 날 전기 이월된 게 지금 대변에 있죠. 지금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계정 과목 성격이 뭐죠? 부채죠. 부채 자리는 대변이죠. 대변 계정은 이렇게 T 계정을 하면 우리 차변 계정하고 반대로 기초 기말 이렇게 써요. 우리 원가 회계할 때는 다 자산이니까 차변 계정이니까 기초 기말 이렇게 쓰는데 얘는 그냥 차변 대변 뒤집은 거예요. 기초 기말 발생 감소. 그러니까 그냥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초가 600이란 이야기예요. 600만 원. 그런데 왼쪽에 4월 5일 날 보통 예금 2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이 200만 원만큼 감소한 거예요. 얘는 증가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200만 원만큼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아 있는 건 40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400만 원 남아 있는데 기말에 아래 12월 31일 날 300만 원 더 보충했죠. 400만 원 있는데 300만 원을 보충했다는 건 추계액이 7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더 보충했겠지. 그래서 답은 4번에 3번이 되게 되겠네요. 자, 혹시 이런 T 계정이 우리 AT 시험에서는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분계는 잘 하시는데 T 계정을 볼 일이 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전산이라서 그래요. 컴퓨터가 우리 계정별 원장을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든 뭐든 이런 계정 과목이 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200만 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 계정 과목을 이쪽으로 날려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00만 원이라는 이 분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계되면 이렇게 분계된 게 차변에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기말에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 퇴직급여 300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건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 원이라는 분계구나. 대변에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을 차변 거는 왼쪽에 그대로 끌고 와서 분계로 생각하고 얘는 오른쪽에 끌고 와서 분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장부 쓸 때에 차변에 쓴 거, 대변에 쓴 거 이걸 위치로 잡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전기를 하는 게 우리 시험 내용도 아니고 수업 내용도 아니어서 볼 일이 없어요. 컴퓨터가 이거 다 만들어줘서 우리 조회할 때만 쓰니까 안 보는데, 문제 내는 사람들이 구닥다리 옛날 사람들이라서 이거 좀 많이 한 번씩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분계로 많이 공부했으니까 분계 생각할 때는 자기 자리 양쪽 끝으로 보내놓고 분계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음 5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대화 내용대로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내용 볼게요. 임 과장,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급합니다. 한글도 한번 읽어. 자, 그 아래 김 대리,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 과장, 그럼 주식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김 대리, 주당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래 자본 이대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지금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이런 분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변의 자본금 액면값 10,000원이면 그러면 2배로 발행해서 현금 20,000원 받고 주식 발행 초과금
원이다. 이렇게 발행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생각해 보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예, 증가하는 거니까 간은 맞고, 두 번째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주감자 이익봉은 자본잉여금이죠. 예, 증가하니까 맞고, 자본 총액이 증가한다. 자본 2만원 증가하네. 우린 현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나다가 전부 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18년 결산 정리 후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푸세요. 자, 취득 금액이 얼마죠? 지금 문제에서 120만 원이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얼마죠? 40만 원. 그럼 일단 얘는 우리가 장부에 취득할 때부터 차감 계정이니까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니까 우리 건 8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80만 원만 가지고 계산한 거, 정부 보조금 신경 꺼버리게. 얘는 얼마가 있던 간에 결국은 감가상각 하든 안 하든 40만 원 내 거 아니고 내용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럼 아예 빼놓고 나서 얘는 5년간 잔존 가치 없이 정해법이니까 얘는 나누기 5 하면 1년 감가상각비가 16만 원이 되겠죠. 16만 원이. 자, 근데 지금 얘는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올해 결산한 후의 금액이라는 건 80만 원의 장부 금액인데 16만 원 감가상각한 거 빼면 80만 원에 16만 원 감가상각한 거 빼면 64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64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될 거예요. 장부 금액이.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우리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순수하게 우리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생각한 금액 뺀 만큼이 우리 거의 장부 금액이 될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막 정부 보조금 얼마 남아 있고 이거 생각하면 결론은 저거예요.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항공의 당기 순이익은 45만 원이다. 결산 정리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아래쪽을 반영한 후에 당기 순이익을 물어봤네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임대료 미수 수익 미계상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미수 수익 금액 2만 원, 임대료 2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증가하게 될 거고, 다음 기계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걸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금액 3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3만 원. 자, 그러면 얘는 성격이 비용이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거고, 다음 성급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그러면 성급보험료는 내년 보험료인데 비용 계상했다는 건 내년 비용만큼 얘를 지워란 이야기죠. 내년 거 지울 거예요. 보험료 4만 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성급비용 4만 원이다. 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면 당기순이익 45만 원에 수익을 더 반영시키면 2만 원이 더해질 거고,
비용 3만 원 회계 처리하면 3만 원이 줄어들 거고, 또 비용 4만 원을 취소하면 또 이익이 4만 원 늘어나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비용 취소한 만큼 이익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3만 원 늘어나서 48만 원이 이익으로 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8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항공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미회수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미회수액 표현하면 기말 채권 잔액을 물어본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T 계정으로 한다면 채권은 자산이니까 기초 기말 발생하고 회수되고, 그죠? 회수된 거 빼면 나머지 남아 있겠지, 그죠? 처음에 있던 채권 잔액에 올해 채권 잔액 늘어난 거 그리고 회수한 거 빼면 기말 잔액으로 남겠죠, 그죠? 자, 그럼 기초 매출 채권이 7만 원이고, 다음 단기 현금 매출액이 4만 원. 이건 모르겠고, 매출 채권 회수액이 19만 원. 회수액이 19만 원이고, 단기 총 매출액이 29만 원이에요. 그럼 총 매출액이 29만 원인데 바로 위에 현금 매출액이 4만 원이라는 것, 그럼 25만 원은 외상 매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생한 게 25만 원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32만 원인데 19만 원 빼면 얼마가 되죠? 13만 원.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채권 잔액은 13만 원으로 1번이 되겠네요. 매출액이 29만 원인데 현금 매출이 4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현금 매출 빼면 나머지 외상 매출이 지금 채권 잔액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런 타임 나올 때 자주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매출액이 얼마인데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 있다. 그럼 그거 뺀 게 우리 채권 잔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능력 안 되는 게 무슨 법인이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얘는 적용 못한다, 맞고. 두 번째,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자, 이건 제가 전에 여러분들 면세 포기한 자가 돌아가려면 몇 년 걸린다라고 했죠? 3년.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가세법은 뭐든 돌아가려면 3년 걸린다고. 그래서 간이과세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싶어서 간이과세 포기해도 다시 나 돌아갈래 라고 하려면 3년 걸려요. 그래서 얘는 5년이라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다음 3번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맞죠? 4,800만 원에 미달되는. 다음 4번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니까. 틀린 답이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2018년 2기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 과세표준이에요. 자,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자, 그럼 제품 판매의
6천만 원은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럼 6천만 원 하고, 다음 견본품의 시가. 견본품은 우리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거래니까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로 보지 않겠네요. 다음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 400만 원. 그럼 이건 개인적 공급으로 해서 시가로 500만 원을 간주 공급으로 보니까 뭐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6,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다.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분납할 수 있다. 자, 저와 같이 세금 분납 이야기 들은 적 있죠? 근데 그 1차년 된 1차 첫 번째 1회차에는 1,000만 원 최소 받고 싶어 하고, 2차에는 예를 들어 1,500이면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근데 3,000만 원이면 절반씩 나눠서 1차 1,500, 2차 1,500.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했냐면 소득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이런 분납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 아니잖아. 자기 돈 아닌데 뭔 분납이야. 다른 사람 돈 예수금이잖아.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분납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해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장별로 각각 있는 거죠. 그냥 납부만 일괄해서 하는 거지 신고까지도 각자 하는 거니까 얘는 사업장별로 발급해야 되고, 세 번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신고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한다. 우리 만 원 계속 쓰고 있었죠. 자, 그럼 이론을 위해서 기억해 두세요. 시계에서는 쓸 일이 없는데 이론에 쓰는 게 뭐냐면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2만 원 공제해줘요. 소득세는 2만 원이에요. 법인세도 2만 원, 소득세도 2만 원인데 부가가치세는 만 원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또 실기할 때 2만 원 쓸까봐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우린 실기할 때는 부가가치세만 신고서로 가면 그러면 세공제 썼죠. 부가가치세는 만 원인데 소득세는 2만 원이에요. 자, 다음 4번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원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되면 그냥 실제로 일어난 실적대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던 게 우리 개인사업자들 이야기죠. 그래서 4번도 맞고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용 판매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다. 시용 판매는 구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가 수입 시기죠. 인도했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한 날이 수입식이다. 이자 받은 날이 수입식이다. 얘는 틀림없네요. 자, 세 번째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식이다. 자, 우리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돈을 받는 날이 아니라 제 같은 경우에 며칠 날 이 학원에서 돈 주기로 한 날이 있죠. 그 날이 약정한 날이 원래 수입식이에요. 수입식이. 물론 그날보다 만약에 실제로 돈 준 날이 더 빠르면 빠른 날로, 늦으면 주기로 한 날. 제 같은 경우는 이 학원은 10일이에요. 이 학원은.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아니니까 틀렸고 3번은. 자, 4번은 자신의 임대 소득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 시기다. 자, 우리는 그 정해진 날이지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면 약정 주의를 따라갈 거지 우리가 실제로 돈 받는 날로 따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4번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18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종합소득 금액을 이야기하네요.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 첫 번째는 근로소득 금액이 있네요. 이거는 종합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가는 들어갈 거고 나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 소득 적혀 있네요. 자, 이거는 우리 금융소득이니까 분리과세 시켜버리면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겠죠.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3다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 우리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우리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자, 다음 나의 상장 주식 양도 차익 적혀 있죠. 350만 원. 자, 우리 여기에 소액 주주라고 적혀 있죠. 우리 소액 주주의 양도 차익은 지금 현재는 아직은 과세 안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이제 개미떼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금액이 많이 번 사람들이고 교선도 인정한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절에는 소액 주주들 가지고는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가본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2,500만 원인 1번이 되겠죠. 자, 14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첫 번째 1번.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자, 이거 제가 한 번씩 보일 때마다 말하는데 무실적 신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해서 신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열받아요. 그래서 무실적으로 그냥 빈칸으로 띵 하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2번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 근로소득만 있으면 분리과세를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네요. 세 번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5월달 기간,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맞고, 자, 4번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번엔 소득세니까 소득세는 분납이 된다라고 앞에 이야기했었죠. 1차는 우리 5월 말에 원칙적으로 1차분 1,000만 원까지 내고, 그리고 2차는 이제 다음 달 우리 7월 말까지 내요. 올해는 신고는 5월 말 그리고 납부는 8월 말까지 유예해 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식당 하시거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인데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데 좀 힘들었죠.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8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5월달에 해야 된다고 연락 엄청 많이 드렸어요. 왜? 신고는 하되 납부에 대해서 좀 유예를 줬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거고. 자, 다음 마지막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본인 포함해서
전체 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까지 1인당 150만 원이 기본공제고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이면 12월 30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거는 우리 올해까지는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네요. 3번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이의 그 제한을 무너뜨리는 게 장애 판정이죠. 자, 다음 4번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우리 직계비속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걸 안 따지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